네, 오늘도 긴급 진단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죠. 조기 대선도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하게 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 향방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전 SK증권 최석원 경영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증권가들은 오늘의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또 향후 증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좀 전망하고 있는지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마영 캐스터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주요 기사로 타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선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고 보도했고 CNN에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4개월 만에 파면됐다며 탄핵된 대통령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중국 웨이보에선 인기 검색어 상위 10개 가운데 4개가 윤 전 대통령 관련 단어였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다시금 전략을 세워가야 할 텐데요. 우선 오늘 증권사에서 나온 환율 금리 전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선 환율의 안정화를 전치면서 1,400원대 초반을 예상을 했습니다. 또 향후 관전 포인트는 추경의 규모라면서 장기금리 상승 재료로 봤습니다. 메리츠증권 역시 추경의 본격화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했다고 평가했고요. 미국의 예외주의 약화, 또 연준의 6월 인하를 감안했을 때 상반기에는 약달러 추세를 유지하지만 지금은 단기 변동폭이 큰 오버슈팅 국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증시 전망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눌려있던 코스피 밸류에이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을 땐 밸류에이션이 평균 아래에 있었고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었는데 이제는 해소됐기 때문에 멀티플이 과거 평균 수준으로 평가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동조됐던 원화 약세 압력이 다시금 강세로 변화를 할 거라고 봤고요. 또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유입 강화 전망, 또 내수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앞으로 되돌림 국면에서 강한 반등을 기대할 거라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정치 이슈에 대한 외신 반응,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의 발빠른 증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탄핵 선고 후 증시가 안정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반대로 정말 변동성의 극대화를 봤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의 탄핵 선고와 증시의 움직임 좀 고모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일단 한 달락을 넘어선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얼마 전부터 오늘이 그 탄핵 선고가 있을 것으로, 그게 탄핵이 될지 아니면 다른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날짜로 보면 오늘이 그런 어떤 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었고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반면에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이외에 국내외 다른 환경들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딱 나타났습니다만 이 중간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는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저희가 기대했던 건 사실 외국인들이 좀 이거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 사주길 바랐는데 반대로 굉장히 큰 폭으로 매도를 해서 이 투자자들이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우리나라의 이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그것도 큰 힘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순히 정치적 리스크 이외에 다른 지금 증시에 영향을 주는 이 리스크들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에선 과거 탄핵 사례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충격파가 오래 갈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충격 정말 고모님도 오래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그럴 만한 환경인 것 같아요. 조기 대선일이 확정이 돼도요? 네, 조기 대선일이 확정이 되는 건 이미 이제 시장에 다 알려진 그쵸. 재료인데다가 물론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측면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 게 조기 대선에서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느 쪽이 리더십을 다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그때도 불확실했고 지금도 불확실하다. 물론 이제 그때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시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가시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이외의 요소들이 너무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데다 우리나라가 그 당시와 달라진 것은 굉장히 많이 이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건이 그 이벤트가 종료가 되고 나면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 마음으로 뭔가 혼란의 종식이라는 측면으로 이걸 이해하려는 그런 투자자들 또는 이제 경제 주체들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갈등이 굉장히 증폭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과정이 결국은 조기 대선 일까지도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 이제 나아가서 지금 대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대외 환경을 가서 이렇게 맞닥뜨려야 되는 새로운 리더십의 이 외교적 역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도 투자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그 혼란이 이 어떤 이벤트 종류와 더불어서 이렇게 딱 증시 상승으로 나타났다면 이번에는 그러기가 참 어려운 국면인 것 같다.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각에서는 지금 앞으로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코스피 2,700포인트 반등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돌아서지 않는데 고모님이 보셨을 때는 무엇이 해소되어야 외국인도 다시 좀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십니까? 네,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일정들은 사실 뭐 3월 하순부터는 거의 이렇게 확정돼 있었던 거고, 네. 그보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만족된 리스크 해소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다른 리스크들, 특히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후에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관세를 적용받게 됐는데,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상당한 관세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역량을 통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짜로 우리나라 수출이나 기업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그거를 잘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관세 부과가 된 이후 빨라도 2분기 실적에 나오는, 그러니까 3분기가 돼야 되겠죠. 그 정도까지는 돼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시기적으로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에서 결국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부가 빠르게 이 관세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수출이 만약에 부진했을 때 내수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로드맵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반기 정도쯤은 돼야 그런 걸 확인하고 외국인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외국인의 매수 전환은 하반기가 되어야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요. 고모님은 또 국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올해 우리 증시에서 좀 우려되는 점 중 하나로 꼽아 주셨다고요. 네, 예. 계속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을 작년도 내내 또 올해 초에도 뭐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쓴 바가 네. 있는데, 이제 그런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가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신뢰를 받지 못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지금 리더십의 부재 문제가 하나 있었었고, 근데 이 문제는 해결됐다고 쳐도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내수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중산층의 어떤 내수 부양을 할 만한 소득 여건이나 소비 여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 전반적인 정책의 아웃라인들이 나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신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주장해 오고 있는 게 밸류어 프로그램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하다 말다 중단되는 듯한 느낌도 보이다 굉장히 밋밋한 어떤, 그러니까 결과가 충분히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밸류업을 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정부도 어떤 식의 리더십이 들어가든 간에 그거를 이끌고 나가서 계속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증대가, 그러니까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기 전까지 한국
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미국이 나쁘더라도 좀 최근에 보면 유럽 괜찮잖아요. 그럼 그렇죠. 유럽으로 또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어떤 그 신뢰성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지금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가 10월 이후 처음으로 100일선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니 원화는 또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1,430원대 라인으로 내려왔거든요. 자, 그런데 2분기에 1,500원까지 좀 전망하는 증권가도 있었어요. 예, 예. 고문님이 보시기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예, 기본적으로 이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어떤 그 환율 디스카운트 부분은 오늘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해소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이제 이 원화가 강세를 나타낸 데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달러화의 약세, 그게 좀 영향을 더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계속될 거냐의 문제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되는데, 사실상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건이 별로 좋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 미국도 상당히 힘들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그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경제에 각국이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달러 강세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걸 이유로 다시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국은 이 원달러 환율도 지금보다 한 5% 정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 5% 정도 상승하면은 거의 지금 이제 1,5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상반기 중에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된다. 단지 이제 그게 지나고 나서 좀 전반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안정되는,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된 협상이 진행되고 안정되는 국면이 되면 조금은 이제 환율도 떨어져서 다시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좀 변곡점이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동쳤던 국고채 시장도 하락하면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채권 금리 오르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오늘 선고로 채권 금리도 좀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채권 시장의 지금 금리 상황을 보면 중장기 금리들은 3월 달에 조금 올랐다가 조금 3월 말부터 내려가는 네. 중이었어요. 그게 이제 리스크와 관련된 해소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글로벌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실은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으로 가기 때문에 금리가 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걸림돌이 뭐냐면 물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뭐 미국의 물가가 4%, 5%대까지 갈 거라는 이런 이 전망들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목표치보다 물가가 높은 수준까지 되어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장기적으로 연출되면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내수가 나빠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어떤 이런 입장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물가 때문에 못하는 입장하고가 이렇게 막 부딪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증시가 굉장히 하락하고 하면서 금리가 내리고 있지만, 이것도 일방적인 어떤 하락보다는 다시 좀 되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10년물 금리가 한 2.9% 정도 되거든요. 2.8%대인데 이것도 다시 3% 초반대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조금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 투자가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기다려가면서 수준을 보고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흐름을 조금 더 확인해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채권 시장 점검해봤고요. 실제로 이 한국의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신용 부도 스와프가 3월 내내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제품 수출이나 우리 기업 등에 돈을 빌려줄 때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우려부터 하기 마련인데, 네네. 자, 지금 시티은행이 탄핵 기각 시 신용도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을 했거든요. 네네. 탄핵 선고가 나온 지금 국가 신용도도 우리가 조금은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서 정치적 리스크만큼의 디스카운트는 좀 해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수출 의존적인 국가인데, 지금 글로벌 이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은 관세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라는 얘기는 사실 순차적으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더 영향을 크게 받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빠른 속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응책들이 마련되거나 또는 정책적으로 뭔가 내수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단박에 어떤 국가 신용 등급이 이제 CDS 프리미엄으로 얘기하는 신용 등급이 이렇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지금 수준에서 약간 떨어진 상황에서 횡보하는.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디스카운트는 조금 그래도 해소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이 과거와 같은 어떤 아주 안정된 그래서 높은 신용도를 그 평가받는 이런 시기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리스키한 요소들이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윤 전 정부 지난해부터 코리아 밸류업 사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올해 본격적으로 좀 힘을 받지 않을까? 밸류업 정책들 이런 기대감이 또 시장에 상존해 있었던 게 사실인데 네네. 그렇다면 탄핵 선고 이후에도 밸류업 정책은 조금 주춤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좀 궁금하네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무조건 탄력을 받게 해야죠. 정책 당국이 그럼요. 네. 정책 당국들이 또 정치인들 또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상호 간의 대화와 노력을 계속해야 되고 사실 지금까지 보면 한쪽에서는 계속 어떤 친기업적 정책이 밸류업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했고 한쪽에서는 상법 개정과 같이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결국은 밸류업을 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또 너무 강했어요. 사실 이 중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둘 다를 해줘야 되고 그 둘 다 문제를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어찌 보면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저는 뭐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노동소득 이외에 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되돌리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결국은 기업 이익의 환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식 투자를 통한 배당 수익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돼야 내수도 살아나고 그게 선순환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서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저와 이제 인식을 같이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도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건 진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아요. 주주와 그리고 기업과 정부 간에 정말 이 단단한 소통력을 좀 발휘하면서 밸류업 정책의 불씨가 살아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로 전면 재개된 공매도 제도도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외국인의 동향을 보면 확실히 공매도가 재개됐을 시점부터 정말 대규모 매도 물량을 던졌거든요.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국내 증시 상승에 좀 동력이 되어줄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는 사실 그동안의 문제가 이게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말하자면 일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한테는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렇지 못한 제도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됐던 거지. 공매도라는 그런 어떤 제도는 그냥 제도 자체만으로 보면 이게 시장에는 중립적인 거죠. 오히려 내재 가치를 잘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제도로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필이면 좀 이게 딱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이 너무나도 많은 악재가 지금 이렇게 산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그 공매도를 통해서 뭔가 우리 시장에서 그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속 고민해 왔을 텐데 호재만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공매도를 할 엄두가 나지 않겠죠. 근데 딱 이 재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악재들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이 어떤 심기를 건드린다 할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공매도를 다시 금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공매도는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를 조금 더 개선해 나가면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불법을 없도록끔 만들고 중요한 건 악재들을 사라지게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들이 막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물론 해외에서 오는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마음대로 관세하지 말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여러 가지 형태의 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내수 부양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탄탄하게 계속 매수할 만한 시장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공매도 자체보다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와 정치적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한국 주식 시장을 지켜보니 참 외롭습니다. 지금 네. 미국 증시로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이동을 하셨고요. 현 시점에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래도 뭐 미국 투자 안정적이죠. 그런데 네네. 이제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또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네. 있겠습니까? 요번에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집중돼 있는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럼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경우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난 2년간의 주가 상승률도 엄청 높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였지만 내리기 시작할 때는 또 굉장히 무섭게 내릴 수 있다. 반면에 최근에 보면 독일 같은 쪽은 증시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 그러니까 EU 시스템 내에서 사실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용했던 재정 정책을 좀 과감하게 사용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실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이라는 건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쏠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순간에든 쏠림에 의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배분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 지금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시기일 텐데 특히 미국은 이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지만 결국은 돌아서 미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만약에 미국에 너무 집중돼 있는 미국 기술주에 집중돼 있는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미국 기술주에만 집중하셨던 미국 시장은 상당히 넓고 깊거든요. 거기서도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내수 쪽은 괜찮은 업종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분할해서 투자한다는 어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너무 피하지만 말자.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그 리더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 개선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 보면 밸류업과 관련해서 금융주나 이런 쪽에 이 밸류에이션들이 높아질 가능성도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너무 막 한쪽에 집중하는 그리고 어떤 일방적 재료에만 그냥 쏠리는 이런 현상을 피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주식시장은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좋은 실적을 거두는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모님 말씀 중에 이제 본격적인 외국인의 매수는 하반기부터 좀 유입이 될 거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래도 일단 큰 불확실성이 걷어진 한 주였잖아요. 네, 4월 증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4월 증시 뭐 워낙 3월 달 지금 하순부터 좀 충격을 많이 받고 4월 초에 그냥 큰 폭의 하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상으로도 좀 싸졌고 전반적인 그 매도 압력은 조금씩 완화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남아있는 길들이 너무 좀 멉니다. 우리 대선까지 남아있는 기간도 좀 길고 그 와중에 이게 어떤 새로운 희망을 가진 이런 방향으로 갈 건지 갈등이 더 막 심화되는 과정으로 갈 건지도 좀 우리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을 이제 막 시작을 할 텐데 협상을 시작한다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굉장히 강경한 데다가 우리로서 줄 게 사실은 민간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외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어떤 입장들을 보일 거다. 그래서 지금 사실 4월은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일정 부분 싸진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다지기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크게 빠지면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좋지만 무리하게 계속해서 이 공격적인 어떤 투자들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좀 차분히 앉아서 주식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내 전체 자산을
위험 자산에 너무 쏠려 있던 거를 조금은 안전 자산 쪽으로, 또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이 주식들만 있었다면 방어적인 주식들로,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완전 미국에서 이제 중국하고도 좀 친해지게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반영한 어떤 그런 쪽의 수혜주도 같이 포함시키는 이런 좀 다각적인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4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일 것 같고, 시장 자체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좀 이 변동성이 높은 등락하는 장, 그 추세를 보이지 못하는 그런 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단 구간을 테스트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반드시 좀 공부해보고 포트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4월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 SK증권 최석원 경영고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문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